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한 수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나고 장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겸허하고 겸손하라. 설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반론할 거리도 딱히 없죠. 서점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리고요. 네, 우리는 어쩌면 듣기 좋은 성공 법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시듯 이걸 막 들이키고 정확히 3일 뒤에 마음은 다시 답답해집니다. 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니까요. 아, 저 동네 저런 집에 살고 싶지. 그런데 저걸 내가 어떻게 사나. 한 120살까지 월급만 계속 모으면 살 수는 있겠네. 아니, 그 전에 이 집 대출금은 어쩌나. 그냥 지금 팔면 본전은 맞나? 언제 한번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내 퇴직연금이 얼마가 나오더라? 우리 애도 저 집 애처럼 저기만 보내면, 그래 진짜 저기만 보내면, 네, 겸손해라, 사랑해라, 설레게 일해라, 이런 상식적인 말들을 진짜 아무리 받아들여 본들 일단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그 삶이 펼쳐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인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가치관과 생각까지 더해서 기존에 와닿지도 않았던 그런 상식적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돈을 잃는 것? 명성을 놓치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오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겸손해라. 운이 좋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에 설레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피부에 그냥 바로바로 와닿는 문제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집은, 아이 학교는, 학원은 막 아름다운 말들로 머리를 채워보려 해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딱 가로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무시하기로 작정합니다. 뭘요? 소위 상투적인 성공 법칙을 그냥 무시하기로 해요. 저자는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린 나이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올라서 그야말로 야생의 길로 던져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본성을 가두고 있던 사회적인 직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좋은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기존의 성공 법칙들이 진짜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공식을 세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나를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매일 사람 좋은 일만 하다 보면 나는 그저 남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렇게 저자는 자신을 가둬두었던 인간관계를 다 끊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셀프 고립이죠. 저자 간다 마사노리 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 셀프 고립 없이 인생 퀀텀 점프를 확 해내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자, 여기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갈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는 겁니다. 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돈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돈이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연 1억 딱 버는 것보다 매월 잔고가 늘어나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돈 1,000원도 좋습니다. 돈이 매월 플러스 되는 이 흐름을 만드세요. 그러면 통장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어느 시점부터 돈이 더 불어납니다. 처음엔 보잘것없는 것 같았던 그 작은 흐름이
점점 큰 흐름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홍수가 되죠.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이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자 역시 밥 프록터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요. 돈은 곧 에너지라서 돈이 자꾸 나가는 흐름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돈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돈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 수입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요. 정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정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연수입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벌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직하는 회사에서 희망 연봉을 말하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카우트 제안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 공부를 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연수입을 늘릴 수도 있겠죠. 직업을 바꾸는 거, 1인 사업, 회사의 대표? 그거 무슨 타고난 사람, 직업이 바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한 수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나고 장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한 2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리시나요? 아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유치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200만 명이 넘게 봐주신 것 같은데요.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에서 10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자는 손으로 직접 쓰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스즈키 이치로인데요. 일본 프로야구를 온전히 평정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우는 등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타자가 되었잖아요. 몇 년 전 은퇴를 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025년에 이치로가 만장일치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치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기를 썼는데요. 저는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될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혹은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묵직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6학년 때 저런 디테일한 목표가 없었나 그냥 탄식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목표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 어떤 묘사를 할 수 있는지 깨달으셔야 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든 나이 40이든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당연하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이걸 눈치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성공을 하냐 못하냐는 종이에 적느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저자는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죠. 여러분이 직접 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목표가 있나요? 있다고 할 겁니다. 또 물어보세요. 목표를 종이에 쓰고 있나요? 한 20명 중 1명 정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오. 그 목표를 혹시 아침 저녁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나요? 네. 어쩌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안 한다는 건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간주합니다. 네, 안 합니다.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딱 인식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딱 한 걸음이라도 그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고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예전처럼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드는 순간 이제 예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도 본인이 괴로워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당장 답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쉬운 질문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뇌가 이 질문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거니까요. 저거다. 저걸 활용해보자. 사소한 행동이라도 뭐가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뭔가가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질 거고요.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천지가 격동하듯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한 50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지고요.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목적의식, 그러니까 미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 그 첫 번째는 일단 하기 싫은 일을 적는 겁니다.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 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변 공간부터 그리세요. 네, 우리는 보통 왔다 갔다 흔들리는 두 개의 마음,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부터 적어보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걸 적습니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안 한다. 사업을 한다면 정직원은 채용 안 하고 싶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지 않다. 딱 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었죠. 사회적 통념이나 매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진짜로 사업할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싫어하는 걸 적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놓고 보면 이상하게 꼭 그 행간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위 잘 발라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만의 사업을 한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다 라고 시작했다가 꼬이는 게 하기 싫은 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걸 발라내는 게 바로 지금 이 과정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그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선택한 일에는 200%로 달려드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저자는 이걸 작용과 반작용 습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대하기 싫은 고객은 바로 거절한다? 그러면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바로 뜨거운 몰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포함해서 하루를 꾸려가야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진짜 단 한 걸음이라도 목표에 가까이 가는 행동이 뭐가 있지? 이 질문을 머리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르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몸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든 개의치 말고 생각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몸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원하는 걸 생각하는 게 부질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치 같은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려서 정작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못합니다. 생각, 이거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 버튼을 눌러야 엔진이 돌아가듯이 뇌가 이제 요리조리 검색도 하고 탐색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동 꺼진 차 안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주어진 대로 사는 것, 정확히 여기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이란 건 오로지 여러분 잠재의식이 제대로 다시 프로그래밍 됐을 때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 부의 규모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추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보기 좋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약간 이기적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깊이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것들을
팍팍 적어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나는 2026년 4월에 예금 통장에 10억 원을 예치해 은행 VIP가 되었고 이제는 지점 방문 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내 회사는 2027년 5월에 모 대기업의 가장 큰 파트너사가 되었다. 나는 2030년에 투자로 100억 자산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마세요. 5가지 조건을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는 당연히 되지 라고 말할 정도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과거형이며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현재형을 말하지만 저는 아주 예전부터 구독자님들께 과거형으로 하시라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 경험상 그게 더 효과가 좋았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본인 수준의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목표는 원래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쓰세요. 여러분이 원한다는 건 그걸 이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산다면 그 색과 차종,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 평형, 어느 타입인지까지 상세히 적는 겁니다. 저자는 이 목표들이 10개여도 20개여도 그보다 훨씬 적거나 훨씬 많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이를테면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문장 중에 나는 2030년에 투자로 100억 자산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 문장을 목표들이 쭉 적힌 목록 맨 뒤에 꼭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 문장만큼은 100번씩 쓰고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이렇게 쓰고 읽는 것만으로 그게 50억이든 100억이든 300억이든 그 자산 규모에 맞는 돈그릇을 당연히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며 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100% 그냥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 거고요. 저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했던 그 당시에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무심코 집어들어 읽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고 자기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 알게 된 거죠. 저자는 평소에 맨날 만약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해요. 스스로 체면을 건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자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며 대체로 안 좋은 쪽으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죠.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내가 된다는 건 사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기 최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 이건 사실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자기 최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사실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방향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본인의 돈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게 여러분이 써놓은 그 목표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방이나 지갑에 넣고 하루 종일 그 목표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읽는 거죠. 기분 좋게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잠재의식에 아직 프로그래밍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해보고 그 다음 일주일 안 해보면요, 하루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쓸 때와 안 쓸 때,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정말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하루의 습관이, 정신이 또렷한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하루하루 목적의식 없이 사는 걸 오히려 힘들어하는, 못 견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렇게 주입받아 왔으니까 그렇고요. 둘째,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어도 그 목표가 진짜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꿔서 난 이 정도 버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갑자기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있고 눈이 빛나고 생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직함도 만드세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여러분은 진짜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건 좋죠.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왜 내 스스로 나는 그 정도 그릇은 안 되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거 이렇게 왜 낮추는지, 그렇게 하면 삶에서 정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껍질, 그 셀프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순간 아마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질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표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은행 VIP, 자산가, 사업가, CEO, 스포츠카의 차주, 전부 다 직함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진짜 내 것으로 인식하는 건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매일 쓰고 읽는 이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셀프 이미지가 주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진짜 위력적일 거예요. 나중에 진짜 현실이 돼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쩌다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또 나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쓰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공하면 좋겠다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난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하면 된다 모드로 전환하세요.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행동, 그거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누가 옆에서 막 말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행동을요. 행동한다는 건 뭐 어디 꿈을 꾸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미리 보기 했던 그 이미지를 현실 세계로 소환한다는 의미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야 제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산을 만들러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은 보통 갑자기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 강의 같은 곳에도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뭔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건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거나 너무 짧았어서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틈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 산책할 때, 운전할 때, 지하철 환승하려고 걸어갈 때 다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대화는 진짜 묻고 답하는 대화고요. 처음 한 5초, 10초 오글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깊고 깊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그 과정을요. 그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높은 목표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단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행동도 따라올 거고요. 여러분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저 역시 직장인에서 지금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로 주변에 공표했을 때 반응이 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말 수년간 수만 번 내 스스로와 대화하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깊고 깊은 과정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손으로 써보세요. 어렵지도 않고 힘도 안 들고 무슨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편하게 대신에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장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직함 만들어 보시고요. 어차피 될 거 그냥 미리 만들어서 내 스스로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대잔치 응원 구호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눈에 생기가 있는 하루하루를, 그 느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원하던 여러분의 모습이 현실이 돼서 펼쳐지는 그 순간의 느낌까지 직접 느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원리예요. 인생 바꾸는 원리라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작은 5cm만큼, 목표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크게 잡는 거죠. 이걸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이걸 하루 루틴으로 장착하면요, 성공이 도착역인 기차에 탑승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거 뭘 버릴 건지,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건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요, 사람이 진짜 조금씩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선명해지고요. 그렇게 먼지 같은 하루들을 계속 쌓으면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 성공했네 싶은 순간이 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베스트셀러 저자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원싱이란 책에 아주 잘 담아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책이죠. 오늘은 이 원싱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특히 저는 이 책에 있는 성공 도미노 예시를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50만 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40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545개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네, 여러분,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걸 설명하기에 정말 최고의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첫 번째 도미노가 5cm라고 해볼게요. 그 작디 작은 도미노를 툭 건드리면요, 이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는 7.5cm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57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약 54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지구에서 달에 이르는 거리만큼 엄청난 크기고요. 그러니 시작은 5cm만큼, 목표는 달에 이르는 거리만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원리예요. 근본이 되는 이치, 기초가 되는 근거나 보편적 진리, 이게 원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인생 바꾸는 원리라는 거죠.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이 도미노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면서 이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의 핵심이 뭔가요? 앞, 뒤, 양옆, 우리가 소위 사방이라고 하는 네 방향 중에서요, 뒤와 양옆은 아예 안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오로지 내가 쓰러뜨릴 바로 앞 도미노만 보고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앞으로 계속 내지르는 힘, 첫 5cm 도미노로 54만 킬로미터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목표, 그 인생 살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다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소위 엄두가 안 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되는 것, 바로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 자, 앞서 제가 오늘의 핵심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버린다는 건요, 뒤를 안 본다는 걸 의미해요. 선택을 한다는 건 양옆 안 보고 오로지 지금 내가 쓰러뜨릴 앞에 있는 그걸 뭐로 정할 건지,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건요,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이 3단계 과정을 진짜 몰입감 있게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뒤를 안 본다는 것, 오늘의 여러분이 어제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늘 지나간 상처나 열패감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오늘 한 발 더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묵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언제나 오직 과거만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요, 어쨌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상상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미래의 이미지, 영상으로 과거의 이미지와 영상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과거만 경험해봤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떻게 회상하나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되죠. 그럼 미래의 모습, 스포츠계나 예술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적으로 활용해왔던 그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시각화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삶을 시각화할 때는 어떤가요? 완전히 똑같이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꽉 차 있다면요,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마이너스가 감소하겠죠. 조금 더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양이 같아지면서 중립,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에너지가 여러분 내면에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양과 질이 굉장히 우수한 에너지를 지니게 되고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 이제 그게 진동하고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신기하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이 인간 신체의 세로 회전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실렸는데요. 인체의 전체 세포수가 무려 30조 개 안팎이라는 계산 결과를 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했던 연구를 더 확장해서요. 이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시도했던 거죠.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몸 전체 세포의 1%를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뭔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피부로 확 와닿진 않잖아요.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초당 무려 380만 개씩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질량으로는 하루에 80g이다. 이는 전체 세포 질량의 0.2%에 해당한다. 죽은 세포 중 일부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몸속 기생충의 먹이가 되고 일부는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20, 30대의 건강한 170cm, 70kg 남성을 기준으로 46kg은 세포의 무게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세포 밖의 체액과 고형물이다. 계산 결과로 볼 때 숫자로 본 인체의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 80일이면 모든 세포가 교체되는 격이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 한 세포에 힘이 닿으면 몸이 좀비가 되지 않도록 재빨리 다음 세포를 만들어 그 자리를 메꿔준다.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얼마나 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포가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면 내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네,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의학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안 바뀐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은 바뀝니다. 물질적인 몸이 바뀌는데 무형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만한 착각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바뀌는데 사람 안 바뀐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안 바뀐다 라는 3단 논법은요, 정말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몸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갖추고 나라는 껍데기를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세포와 같이 생각 또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후회스럽고 좋지 않았던 선택이 있었고 그 기억이 있다면요, 이제는 다른 이미지와 영상을 재생시켜서 밀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기존의 세포를 완전히 대체하듯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인 선택을 하십시오. 원싱.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어렵죠.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무조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막 꿈에 바라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약 7년 전에 평범함을 넘어선 부를 이루기로 작정한 제가, 그래, 일단은 이 회사에서 일에 대한 곡과 이거 하나로 끝장을 보자. 2년이면 내 평판이 명확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회사에서 평판이라는 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금방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2년 뒤 내가 투자의 열을 올려도 회사 내 내 평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연봉 수준 또한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했던 그 시절처럼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그 레벨에서 당장에 집중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이제 그 결과가 여러분 가는 길에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당장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이걸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공 소프트웨어, 부자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정말 쉬우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1차로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2차로 부의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인생은 질문입니다. 답의 질, 그러니까 훌륭한 퀄리티의 답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죠.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정해집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이란 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로드맵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손으로 써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흩어져 있는 머릿속 생각, 질문, 원하는 것들, 이걸 손으로 쓰면 이제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쓰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증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명하고 확실한 자극들 있잖아요. 가령 재밌는 영상 같은 것들로 곧바로 대체돼 버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살려면요, 웃기고 재밌는 수억 개의 영상들한테 여러분 생각 잡아먹히기 전에 손으로 직접 써서 형태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이란 형태로 만들다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원하는 걸 찾아가는 길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그나마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해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쓰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추상적인 길들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써 나가며 답을 찾아가는 게 남다른 방식입니다. 남들 이런 거에 거의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가져다 둘 그 하나의 도미노, 그 하나의 과제, 그걸 찾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쓰고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내 도미노를 선택해서 눈앞에 갖다 뒀으니까 쓰러뜨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양옆 안 보고 그냥 100% 앞에 있는 그것에만 집중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이건 제가 지금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달걀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바구니는 여러분이 집중할 그 하나의 원싱이죠. 그 하나의 활동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워라벨이라는 건 사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저자의 말처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적인 결과라고 칭송하는 결과는요, 항상 삶의 맨 끝, 그러니까 극단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삶에서 우선순위 1순위인 것과 균형,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성공할 거라면요, 인생 바꾸려면요, 레벨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옆 다 보면서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과 에너지가 다 부족해지거든요. 노력과 에너지만 부족해지면 다행이죠. 보상도 줄어듭니다. 소위 그저 그런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그저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집중해서 해 나가면요, 1만큼 했을 때 보상이 10이었는데 이제 이만큼 하면 보상이 100으로 돌아와요. 원래 그렇습니다. 1만큼 하면 10이니까 2만큼 하면 20이고, 그럼 3만큼 하면 30이고, 보상은 이렇게 정비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상도 복리 효과로 돌아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효과를 떠올려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노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정확히 그 반대로 가는 거고요.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그래도 보상이 이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상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한 기간에는요,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기간이 길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오케이 완료하고 이제 다른 영역, 다른 차원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5개의 공을 들고 저글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지수를 줄이셔야 해요. 단번에 끊어낼 수 없다면 점차 줄여보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무게를 분산시키는 삶 말고 무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걸 계속 쓰러뜨려 나가다 보면요, 5cm로 시작한 일에 속도가 붙어서 어느 순간 달로 가는 거리에 비례한 일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목표 크게 잡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달만큼의 거리로 잡고 시작은 5cm로 작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널리스트 로버트 브롤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훤히 뚫린 다른 길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원승의 저자도 덧붙이죠.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유행한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 모른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그걸 피하거나 그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다, 성공이란 단어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한다.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를 선택하면 어떨까?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한다. 그렇게 당신이 바라는 바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네, 우리 본능은 원래 무조건 쉬운 걸 원합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썸네일보다요, 아둥바둥 살지 마라, 내려놓아라 는 종류의 영상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을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대다수가 별로 듣기에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부는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까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께 목 다 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2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만 보는 여러분의 자아 1은 무조건 일단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롱텀으로 여러분 인생을 조망하는 자아 2는요, 노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이유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10으로 잡으면 5까지밖에 못해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건상 보통 그렇게 됩니다. 100을 잡으면 50밖에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를 1로 잡으면 5나 50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1이니까 0.5만큼 합니다.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사이엔 분명히 엄청난 간극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장대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단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런데 목표가 크면요, 0.5만큼 이룰 걸 5만큼 이룹니다. 10배 차이죠. 심지어 50까지 될 수 있고요. 이건 100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고의 범위가 좁아져서 정말 열받음, 불만족, 욕, 불평으로 도배되어 있는 삶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다, 정말 내 에너지 쏟아봤다 라고 말하는 쪽의 삶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강조해요. 제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성공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내 모습에 가까이 간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노력한 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면 그래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본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달과 같은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도미노를 세우세요. 버리고 선택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뒤를 그만 보고 양옆 신경 끄고 앞으로 쓰러뜨리면서 가십시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은요, 생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고 계신 오늘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실 건가요? 오늘도 5cm짜리 작은 성공 하나 넘어뜨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의 최애 책을 선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긴 정말 깊은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한 줄도 걸을 문장 없는 대저택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매일 필요한 그것, 마음 챙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과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 챙김에 다가가 보자. 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부에 대한 의식을 지속시키고 내면의 지혜에 접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특히 마음이 엉망진창인 날 반응을 하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몇 초 동안 멈추고 마음을 챙긴다면 그것을 원하고 구하려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내면의 지혜로부터 어떤 조언이 들려온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할 때 그것을 교묘하게 일깨워주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리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혹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쉽게 산만해지는 일에서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신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일깨운다. 작가 쉘 실버스타인은 말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맞는 방향을 속삭인다. 그 어떤 스승, 부모, 친구, 심지어 현인이라 해도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줄 수 없다. 그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육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육감은 알려진 사실들을 저울질한 후에 느껴지는 불안한 느낌이다. 육감은 미래의 임박한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늘 빨간 불을 의식했다. 그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수반되는 힘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 평생 자신을 도왔다고 한다. 그 힘이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준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이 더 나은지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한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제대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시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육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감은 곧 직관이다. 빡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내 직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마음을 챙기는 단계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산만할수록 물러남을 선택해야 한다. 물러남은 사색을 위한 은둔기간이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후퇴기를 경험했을 때 나는 재미있고 왁자지껄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명상을 하는 시기를 가져봤다. 그리고 그건 내게 일어났던 최고의 경험이었다. 한발 물러남은 매일의 일상적인 산만함을 쫓아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보다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인생의 항로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삶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내 삶이 내 육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사람은 유쾌하고 바쁠 때 물러남을 선택하지 않는다. 어쩐지 불쾌한 일이 겹치고 방향이 분명치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물러남을 선택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고독하게 있어 보면 삶이 점차 진실되고 현실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들이 유쾌하게 유유자적 흘러간다 해도 이걸 듣는 이 순간 멈춰서서 잠깐의 물러남을 선택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에디슨이 늘 하던 말을 새겨보자. 생각을 훨씬 명확하게 하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고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그렇다. 하루하루 성가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삶의 방향을 숙고하기 위해 우리는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평생을 쓴다. 아무런 숙고 없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쳐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 당신은 사다리를 가까이 살펴보고 사다리가 걸쳐진 벽을 다시 가늠해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육감, 직관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 시간을 말이다. 그렇게 당신에겐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루 중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생기는 엄청난 변화다. 스트레이트 엣지란 술이나 약을 하지 않는 것이 주는 긍정적 효과. 더 큰 의미로는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뜻한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당신은 못 해낼 것이 없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했다면 이제 기꺼이 하루를 시작해보자. 육감이 시키지 않은 일은 내려놓고 진짜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육감이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이 그리고 감정이 밀어내는 일은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다만 비판, 실패, 생소함
혹은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꺼림칙한 느낌에서 오는 불편은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하라. 나는 이를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 표현한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우리가 완전한 부를 얻어내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대한 삶을 얻어내고자 위험한 정글을 지나가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있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당신이 기꺼이 지금부터 한 달간, 반년 동안, 1년간, 혹은 몇 년 동안 정글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하면 아주 멋진 삶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 선택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렇다. 결국 당신이 아주 멋진 삶을 얻어내기 위해선 까마득한 협곡 위에 걸쳐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매일 아주 조금의 불편도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들은 모두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그곳으로 기꺼이 발을 디뎌야 인생에는 지금과 다른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니 새로운 봄이 찾아오려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받아들여보자. 영원한 안정보다 야망을, 쉬운 것보다는 기꺼이 들이는 품을, 노력을, 핑계보다 분투를, 안주보다는 기여를 선택해보는 것이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얻어내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그것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 건너는 불편의 다리는 길다. 그 긴 다리를 건너는 부담이 커서 그보다 더 커다란 마음의 압박 때문에 당신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말했다. 우리는 늘 한 발 내딛거나 다시금 안전하게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리만 아니면 된다.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오늘 내 마음이 그걸 못 이겨서 뒷걸음질 쳤으면 다시 또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내 방향을 확인하고 두 걸음 더 가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 언제나 난제가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하는 반갑지 않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 기꺼이 이것들을 해결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오직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불하는 수확물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한 남자에게 어린 아이와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었다. 그는 30이었고 수입은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급여 인상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주 6일을 일했고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 시간이 없었다. 검소하게 살아도 매월 100만 원도 채 저축하지 못했다. 좌절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20년 후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짐작했겠지만 이 이야기 속 남자는 한때 나였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특별한 목표를 쓰고 그 아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할까? 이렇게 쓰곤 했다. 그리곤 빈 종이를 응시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으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끔 내 육감이 가라고 허락하는 불편한 일들을 매일 기꺼이 해내며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발휘하는 모든 일에서 지금 이 일을 내 목표와 결합시킬 수가 있나? 끊임없이 묻고 따졌다. 그랬더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때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졌다. 분명 달라질 게 없는 일상인데 매일 빈 종이에 목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5개씩 늘어나는 것 아닌가? 난 그저 물어봤을 뿐이다. 똑같이 커피를 타며 운전을 하며 늘 듣던 것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내 과업을 기꺼이 처리하며 이 일이 내 목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상상력이란 건 별게 아니었다. 아주 새로운 걸 상상하는 게 상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 생각과 내 포부에서 어떤 연결을 찾아 다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난제들이 해결된다. 이 과정은 나에게 수많은 해결책을 안겨주었다.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가가 된 것 같았다. 그렇다. 당신도 나도. 우리는 모두 지략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쯤에서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생각을 연결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며 이 생각을 가장 방해하는 건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논리일 것이다. 포드는 V8 엔진을 발명하길 원했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만들 수 없다는 엔지니어들에게 그저 계속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뭘 하든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해결책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 누구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물음으로써 말이다.
혹시 매일 문제가 터진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난제가 나타나 당황스러운가? 그러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창간한 말콤 포브스는 말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법이 없다면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신의 생각과 시간과 삶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 문제 자체는 당신의 생각, 시간,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그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 뿐이다. 흔들리지 말자. 계속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온다. 작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삶에서는 작은 소득을 얻을 뿐이다. 인생이란 즐거운 선택의 연속이 아님을, 힘과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연속임을 알고 가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당신은 오늘부터 시간을 내어 감정의 안내를 받아라. 육감으로, 직관으로 대변되는 감정, 조용하게 들려오는 감정적인 끌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무감각해져서 나를 다그치는 실수를 종종 해왔다면 다시 한번 감정이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갈피를 잡아라. 마음을 따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이 듣는 것을 늘 눈으로 볼 수는 없기에 그럴 때는 눈을 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자기 수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불쾌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두렵고 불편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바로 자기 수련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자유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날이 온다. 지금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자유를 어디에 묶어둔 채 살고 있는가? 그 밧줄을 기꺼이 끊어내기 위해 당신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결심하자. 수련은 매일 새로운 싸움에 맞서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갈 것을 요구한다. 수련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높은 파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이겨나갈 때 가장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다. 그때 그 자랑스러운 기억은 또 다시 나란 사람을 끊임없는 자기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끔 등 떠민다. 그렇게 극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내면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생각과 의도, 감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 상태다. 결과를 얻기까지 무엇이든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이다.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다. 즉 자기 훈련이자 자기 관리다. 당신 안에 정신적 전투는 매일같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기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안주, 그에 따른 의심이 끝없이 생겨난다. 모든 의심 중 가장 악질은 내가 나를 의심하는 못난 모습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오늘 당신은 이 마음 챙김을 어디까지 해낼 것인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이 사회적 중력은요, 여러분이 특별하기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바꿀 거라면 이 중력권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저택 서재, 오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인생 바꾸는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그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십시오. 네,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서요,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누가 노래를 잘 부르냐고 물어보면요, 아마 전부 다 손을 들 겁니다. 이제 시점을 한 25년 뒤로 이동해 볼까요? 이제는 어른이 된 그때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계신가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요, 몇 명만 손을 들 거예요. 뭐가 바뀐 걸까요? 유치원 시절의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노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노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움츠러든 겁니다. 성인이 된 이 아이들 중에는 진짜 음치 수준으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래를 꽤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를 못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공은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진짜 끊임없이 불어오는 역풍에게 등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역풍에게 등을 돌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역풍에게 등을 돌리면 그 바람은 이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에 성공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워서요. 정말 단단한 돌멩이 같은 여러분의 내면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역풍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하게 등 돌리려면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역풍에 등을 돌리면 바람이 당신의 등을 밀어준다. 추월 차선을 달리고 가속을 얻으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라. 당신은 사회라는 중력, 힘, 기대라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반복되는 평범한 인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역풍으로 작용할까요? 심플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가족과 친구들. 보험과 연금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고 평생 원하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며 살아가는 건 다들 그러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각종 SNS에 떠도는 미신들, 진짜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든 논리,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녹아들어있는 여러분 환경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좀먹고 있는 환경이란 걸 눈치채고 알아채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역풍이라는 건요, 자기가 놓인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사람, 공간, 시간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공간, 시간은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조차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동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 직장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가난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집안 문제로 골머리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일까요? 돈이 부족한 것, 집안 문제로 골머리 썩는 것, 이건 원인이 아니라 전부 증상이에요. 교육의 부족, 기회의 부족, 의지의 부족, 이것도 전부 하나의 증상들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고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원치 않는 인생의 근원을 추적해보면요, 사실 전부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죠. 여러분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들은 다 증상이에요. 증상이 일어나는 데는 전부 내 선택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새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고치실 건가요?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름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이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주유소를 계속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례가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생각보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증상만 해결하면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진짜 원인, 그러니까 증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면요, 연료 탱크에 생긴 구멍을 막겠죠. 네, 전자는 증상을 해결한 반면 후자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비유를 성공과 선택이라는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했던 곳이 아니라면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한 선택에 있습니다. 처한 상황은 그 선택으로 인한 증상인 거죠.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 과정이 되고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환경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의 여러분 선택이 만든 지금의 환경,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환경,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향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보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이런저런 이론들, 아니다, 그것보단 삶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또 이런저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죠. 뭘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공통 분모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운전대,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이 운전대를 남에게 줘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택권을 남에게 줘버리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 그 상사, 그 직업, 주식시장, 부동산 경기, 경제 상황, 그 밖에 모든 형태의 타인에게 내 시간, 내 생각의 품을 줘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그들이 대신해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90%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방향이 여러분한테 역풍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인생 안 바뀐다며 한숨 쉽니다. 그래서 단지 소수만 성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환경이 역풍이다. 이걸 알아채고 주위에서 들리는 그 90%의 말들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중력은요, 여러분이 특별하기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바꿀 거라면 이 중력권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놓인 환경을 좀 살펴볼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 환경은 그렇지 않다면 고개를 들고요, 주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 환경,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렇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요, 시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남는 시간 그냥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낮잠 자고 그러면서 멍하니 보내는 사람들 무조건 있을 거예요. 항상 지각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고 과음하거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포진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비꼬고 그냥 매번 한없이 가벼운 농담으로만 받아치기만 하고 뒤에서는 조롱을 일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조금 전 제가 환경은 사람, 공간, 시간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꾸면요, 공간과 시간은요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길과 같아요. 원래는 길이 없죠. 같이 모여든 이 사람들의 에너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이 이제 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공간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란 걸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길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양옆, 앞, 뒤에서 특정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될 겁니다. 여러분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 안에서만 여러분은 선택지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휘둘리고 이끌려서 계속 가고 있는데 나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게 딱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그걸 딱 끊어내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생 안 바뀌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훌륭한 길을 만듭니다. 그 길 안에서 선택을 하면요, 그 선택 또한 훌륭하겠죠. 목적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길을 만들어 나가실 건가요? 그런데 바쁘게 그냥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 할 겨를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피곤하고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문득 나는 어떤 사람과 가야 하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한 번은, 그것도 인생 바꾸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는 분명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관찰해 보세요. 제3자가 심사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같은 팀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요, 여러분 혼자 딱 돌아서서 홀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은어이긴 하지만요, 제가 종종 쓰는 말 있죠. 누군가 제 인생 여정을 4글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독고다이라고 말합니다. 네, 혼자 스스로 길 내면 돼요.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멘토를 찾아도 좋고요, 관련된 책을 읽고 책 속 저자를 멘토로 만들 수도 있죠. 역풍으로 작용하는 모든 SNS들 다 끊어버리는 거, 이런 것처럼 내가 바라는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만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내 길이 아닌 길에 허비하고 있는 모든 시간은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 일생은요, 자유시간 더하기 노동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동시간은 자유시간의 대가고요, 또 반대로 자유시간은 노동시간의 대가죠.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만큼 자유시간을 늘리기 위해, 혹은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보람찬 일로 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단은 하기 싫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자동 수입을 점차 늘리고 연봉을 높이는 등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자유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유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마저 자기가 원하는 일로 채워서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람이 제가 정의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하고요. 그런데 이 원하는 삶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의 자유시간에 대해 굉장히 엉성하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겁니다. 이 자유시간에 대한 엉성한 평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SNS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도 아니고 몰입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유익한 것도 아닌, 한마디로 애매하게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거죠. 200만 원짜리 명품은 사면서 갑자기 어느 날은 온라인 쇼핑하다가 단돈 2,000원 더 싼 데 찾아보겠다고 의미 없이 2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엉성한 자유시간은 이거예요.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의 복잡한 뿌리 뒤에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관계가 초래한 자유시간을 엉성하게 평가한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시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의 길로 빠진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써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가요? 돈을 아끼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최소한 내가 이 관계에 시간을 내어주면 내가 돈은 좀 덜 써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에게는 오직 돈만 귀한 거고 시간은 한참 뒤로 밀려서 온갖 어지러운 것들 정리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렇죠? 성공하길 바란다면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 해야죠. 내가 쓰는 이 시간이 제일 귀하다는 걸 인위적으로라도 스스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길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들로부터 진짜 꼭 멀어지세요. 무턱대고 너의 시간을 내놔라 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먼저 바꿔야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요, 얼마나 큰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를 예로 들어볼까요? 골프채의 클럽 페이스가 공을 정면으로 치면요, 공은 직선으로 날아가 홀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1도쯤 어긋나서 공에 맞잖아요. 골프공은 코스를 벗어나게 날아가 버려요. 충격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 틀어진 각도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런데 공이 날아가면서 그 각도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결국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선택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분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선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를 영향격차라고 지칭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매일 우리가 내리는 그 수많은 결정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파문처럼 번지게 되는 거고요. 무슨 선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까요? 부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환경을 확인했다면요, 거기서 한 발짝만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것부터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 그냥 한 발 들이밀어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전개되는 단 하나의 마인드는요, 그게 당연히 된다는 여러분의 강한 그 신념, 이거면 된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계기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선 이놈의 돈 하는 일, 어떻게든 좀 다른 결과를 내본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욕망을 눈앞에 내보이라고 말씀드려왔죠. 그게 제 기준엔 사람답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맞게 사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 난 돈, 목표, 뭐 이런 것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메시지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론 무어의 레버리지, 밥 프록터의 위대한 확언, 그리고
하와이 대저택의 더 마인드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만의 그 감정적 계기를 기억하고 한 번 더 상기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돈 때문에 평생 돈 거리면서 사는 거 죽기보다 싫다. 이참에 진짜 내가 바꾼다. 이런 감정적인 큰 사건이나 계기가 없으면 인생 바꾼다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충격 없이 지금의 일상에 중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심지어 되게 부질없고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심지어 웃기다고 비웃기도 할 거니까요. 그렇게 그냥 충격 없는 그 일상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 진짜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이 감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뭔가 외부의 큰 압력이나 자극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의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힘들고 안 좋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다거나 혹은 남들 보기에 소위 실패라는 걸 겪고 계시다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이 말 딱 듣고 뻔한 얘기한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 인생에서 실제로 겪어봤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독 저만 좀 특이한 케이스였나? 그것도 아니에요.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법한 대문호들이 쓴 고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 자기계발서 아무거나 한번 펼쳐보세요. 거의 100% 저랑 똑같은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름표 달아놓은 거잖아요. 실제 그게 1년, 5년, 10년을 쫙 펼쳐놓고 진짜 안 좋은 일인지 보면요. 10중 8구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냥 기회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이 각성하는 소위 이를 갈게 되는 감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요? 인생 바꾸는 프로세스가요. 이때부터 사람은 보통 뭔가 이상한데 이 방향으로 백날 열심히 가봐야 내 인생 안 변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걸 깨닫고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네.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인 충격이 작을수록 다시 조정하는 데 숙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 다른 방향으로 조정해 본다 한들 거기서도 인생이 바뀔 만큼 큰 성공을 이루기도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큰 실패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쨌든 인생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수정하는데도 여전히 고만고만한 정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진짜 깊고 제대로 된 조정의 과정, 이걸 겪는 분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성공은 소수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과정에 있다면요. 그 자체로 소수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도 엄두도 안 나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플랫한 이 감정 상태를 뒤흔들라고 굳이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아니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도 존중해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 세계니까요. 무엇보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사실 제가 목이 쉬어가며 제가 아니라 그 누가 와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건 100%가 아니라 정말 200, 300%예요. 그런데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바뀌기로 선택했다면 실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여러분이 만약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볼 의향이 있으시다면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 바꾸는 과정이죠. 성공, 실패, 그리고 조정.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모든 일이라는 거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치는 낮으나 시간은 투입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 몸값 올리고 수익 올리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이 있죠. 이건 제가 예전 직장인이던 시절에 몇 번을 되새기다가요, 어느 순간 나는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란 말이죠.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은 TV든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소비만 합니다. 그렇죠? 의식주는 물론이고요.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가치라고 하니까 무형의 무언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물건이든 물건이 아니든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 다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이 생산자라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값, 내 수익,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높은 중요도가 있는 일일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일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많이 투입하긴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 내 몸값이나 수익, 인생에 딱히 도움되지 않는 낮은 중요도 혹은 중요도가 제로인 일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하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그냥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중요도가 높은 소비, 이건 예외입니다. 책을 읽는 게 대표적이죠. 분명히 책 속에 담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만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한 번만 읽으면 3달 뒤에는 그 책 내용의 90%를 까먹기 때문에요,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다만 그 책을 2번, 3번 이렇게 다회독을 한다면요, 그건 소비가 아니라 높은 중요도를 지닌 가치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우선순위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부디 조정하셔야 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책과 영상을 통해 다 아시겠지만요, 저 역시 저의 인생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진짜 뚜렷하게 달랐어요. 20대 때는 자유로움이 우선순위 1순위였고요. 물론 20대 중후반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면서 이제 그건 끝났죠. 30대 초반엔 커리어,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 일을 진짜 제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냐? 일단 워라밸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워라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다만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명백히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룸, 이게 여러분의 성공이죠. 성공을 바라는,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삶의 방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워라밸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만 대상이에요. 그 외 분들에게는 워라밸 추구하는 삶, 그건 역시 그들의 선택이자 신념이자 가치관이기에 저는 존중합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간을 보지 않고 일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 힘든데 콜록콜록 버티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완전히 잊은 채 거기에 미쳐야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워라밸, 일과 삶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이걸 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에너지, 과정들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일과 삶을 구분하는 게 완벽하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워라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선순위 표를 딱 쓰고 거기에 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잘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순위 투자 공부,
2순위 가족과 보내는 시간, 3순위 독서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세어보고 그 시간을 잘게 쪼개서 1순위에는 몇 시간을 투자한다, 2순위랑 3순위에는 또 몇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표를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인생 바꾸고자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태권도에서 송판 격파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순위인 걸 해내고, 즉 그 과정을 격파해내고 1순위를 다른 걸로 갈아 끼우는 거죠. 송판 하나 격파했으면 그 다음 송판 격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전체 힘이 100이니까 첫 번째 송판에는 내 힘의 절반 정도인 50 정도 힘으로 휘두르고, 두 번째 송판에는 30 정도로, 세 번째 송판은 10 정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1순위를 계속 격파, 그러니까 통과해내는 거죠. 삶의 시간, 그 궤적에 따라 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 20대 때 우선순위랑 50대 때 우선순위는 마치 각자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우선순위 1순위는요,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인사고과 최고 등급을 받는다 였어요. 만약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로 하는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능력, 승진, 영업실적 1위 같이 격파해야 할 목표들이 또 있을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겠다와 같은 1순위 목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선순위 1순위를 잡고 격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코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으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점이 돼서 내가 최소한 쟤보다는 잘해야 되니, 잘 벌어야 되니,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이유가 되어야 하냐? 그 다음 송판, 이걸 위해서, 이게 이유여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왜 우선순위 1순위로 회사에서 소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설정했을까요? 일단 업무 능력을 그만큼 키워내면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분명히 쉬워져요. 예전에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써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에너지를 그 절반만 써도 결과물은 오히려 더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도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홍보팀, 마케팅팀은요,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내 직원 각자가 자신만의 홍보팀, 마케팅팀을 가동해야 돼요. 실제로 일도 잘하고 그걸 세련되게 잘 어필,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직원은요, 그 회사에서 S급 인재로 평가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묵묵히 일만 해서 그 직원이 뭘 하는지 회사에서 잘 모른다? 이런 직원은 그 다음 등급인 A급 인재가 될까요? 아니요, B급 직원이 돼요. 그럼 A급 직원은 누가 될까요? 업무 능력은 그냥 적당한데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A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일 잘하는 직원, 엄청나게 꼼꼼한 직원, 일이 막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인관계를 유난히 잘하는 직원, 일 못하는 직원, 일도 못하는데 남 탓만 하고 핑퐁만 하는 직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일 잘하고 평판 좋은 직원 1과 일 못하는데 남 탓만 하는 직원 2가 각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볼게요. 두 보고서 퀄리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누구 보고서를 채택해 줄까요? 누구 보고 더 잘했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가 예상되시죠? 결국 저는 그 당시 제 우선순위 1순위를 달성했고요. 더 이상 회사에서 저의 퍼포먼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다음 송판, 투자에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워라밸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그 우선순위 1순위를 온전히 격파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예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저한테 직장은 그냥 돈 벌려고 나가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 꿈은 따로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요?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버티면서 꾸역꾸역 하면 의미도 못 찾고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싫은 거 억지로 계속하면 병나요. 몸과 마음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의 장르가 완전히 달라도요. 그걸 하는 동안 여러분 내면에서 그 일을 대하고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태도, 이건 똑같습니다. 태도는요,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태도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일의 장르, 카테고리는 분명히 다를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그렇게 격파해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그 태도가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하나에만 몸을 완전히 담그는 시기를 거쳐야 앞서 말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조정,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혹은 몇 개월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설령 뚜렷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레벨업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1순위를 격파하고 그 다음 1순위로 가는 소위 조정 기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단 한 분이라도요. 훗날 이 영상이 내 인생 바꾸는데 방아쇠가 되어 주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밥 프록터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라고 생각한 적 있는가? 혹시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니까. 사람은 폐로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설계됐다. 누구나 어린 시절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커다란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낀다.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먹을거리를 얻는 것이었다. 배불리 먹은 아기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아기를 돌보는 초보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기쁨을 본 적이 있는가? 기기나 말하기, 걷기 같은 다른 초창기 목표는 어떨까? 처음 단어를 말하거나 걸음을 내디뎠을 때 느낀 만족감은 곧 사라지고 불만이 시작된다. 이제 단어를 조합하고 싶고 걸음을 이어가고 싶어진다. 이런 욕구는 목표가 된다.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더 큰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끼지만 불만도 따라온다. 더 훌륭한 목표를 보다 더 많이 달성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삶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풍성한 경험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풍족함을 원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면서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린다. 절대로 만족해선 안 된다. 행복하되 만족은 금물이다. 불만족은 창의적인 상태다. 당신의 삶에 건전한 불만족을 부여하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